안녕하세요.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내과 대표원장 조은근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작년보다도 훨씬 많아지고 있고, 또 계절별로는 겨울에서 봄이 될 때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 보게 되면 죽을 병인 줄 알고 찾아오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그런 죽을 병은 아니고 공황 발작인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공황 발작이 어떤 증상이고 그다음에 어떤 경과를 밟고 어떻게 치료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사실 정신의학과적인 병이지만 저처럼 심장내과 전문의한테 굉장히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정신의학과를 먼저 가진 않거든요, 환자들이. 왜냐하면 가슴이 아프고 힘드니까 심장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이제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뭐 예를 들어 응급실, 너무 급할 때는 응급실, 아니면 좀 답답하고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지 않을 때는 저처럼 이제 심장내과 전공한 사람, 또 내과 전공한 사람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너무 많이 오고, 또 사람들이 너무 공포스럽게 와서 좀 딱해서, 뭐 사실은 이게 당뇨 심장병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좀 이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환자 참 많아졌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서 숨을 마구 들이쉰다. 지금 저 이렇게 숨을 이렇게 쉬어도 여기가 딱 걸려가지고, 무슨 아무리 숨을 쉬어도 숨이 안 쉬어져서 다 답답해서 이렇게 쉬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이 어떤 일까지 막 손발이 쩌릿쩌릿해가지고 응급실 실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고 자꾸 숨이 한숨이 나고 힘든 거, 그다음에 가슴 한복판이 묵직하고 뭔가가 자꾸 걸려 있는 느낌, 그리고 묵직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뭉클하고 힘든 거, 그다음에 가슴이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뛰어가지고 뭐 너무 막 불편하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서 명치에 뭐가 자꾸 달려 있는 것 같고 소화가 안 되고 자꾸 뭔가 뭉쳐 있는 것 같고 걸리는 느낌. 그다음에 더 심해지면 머리가 붕 뜬 것 같아요. 하얘지고, 그다음에 막 어지럽고 내가 쓰러질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드는 거. 막 이거 주체할 수 없겠다, 막 쓰러지겠다라는 그런 거. 그다음에 여기 뒷목이 막 뻐근해요. 그리고 혈압이 오르는 것처럼 쫙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거 내가 이거 혈관이 터져 죽는 거 아닐까 라는 공포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이래 가지고 응급실 달려가면 혈압이 막 190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혈압이라고 잘못 생각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열받거나 아프거나 공포에 이렇게 막 휩싸이게 되면 혈압이 확 올라가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코피 터져가지고 병원 가면 혈압 높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혈압이 높아서 코피가 터진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코피가 터진 다음에 혈관 수축작용이 생기고 자기가 공포에 질려가지고 혈압이 높은 거거든요. 이 코피는 정맥이 터지는 거예요. 혈압은 동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치상 말도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여튼 막 혈압이 막 오르는 것처럼 막 여기가 뻑뻑하고, 손발에 전기 거는 것처럼 찌릿찌릿찌릿거리면서 쭉 여기 막 젖어 있고 축축해요. 막 늘 손발이 축축하고, 그다음에 야,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냐 같은, 이제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오는 거. 그다음에 이런 실내에 있는데 갑자기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창문을 막 열고, 막 연기하다 보니까 나도 그런 거 같네. 하여튼 창문을 막 열고 막 숨을 막 쉬려고 그러거나 뛰쳐나가거나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지하철이라든가 아니면 관광버스라든가 자기가 어떤 공간에서 나가는 걸 통제할 수 없어요. 비행기 이런 데서 갑자기 막 덜컥거리면서 막 숨이 차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평소에 있다가 여기 탁 누우면은 숨이 차가지고 자꾸 이렇게 뭔가 걸리고 숨이 차서 그러면서 일어나요. 근데 아주 심하게 되면 얼굴이 하얗게 변해. 남들이 볼 때 너 왜 이러냐 할 정도로 얼굴이 하얗게 변하거나, 아니면 여기 열기가 확 빨갛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충혈되는 거. 이런 환자 요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두세 개는 갖고 있는 사람 꽤 많을 거예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냐면 이런 게 다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면 이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오거든요. 그러면 빨리 119에 신고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제 응급실로 가게 되는 거죠. 응급실로 가게 돼서 수액 맞고 뭐 하다 보면은 좀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검사를 다 했더니 당신 이상 없으니까 가보시오. 내지는 일단 이상 없으니까 집에 가시고 심장내과 예약 끊어줄 테니까 오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신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공황 발작 또는 공황 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요즘에 많아져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아지나 했더니 일단 봄에 많아요. 제 경험으로. 근데 뭐 찾아봐도 봄에 많다는 얘기는 없는데, 봄이 가장 피곤하고 사람이 힘들 때예요. 페이스가 변할 때거든요. 그리고 학기도 변하고요.
분기도 변해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도 받고 신체적으로도 이제 막 겨울 때문에 힘들어 가지고 이 힘이 바닥이 났고 거기다 봄이 왔고 그다음에 회사에서는 또 분기 시작이고 신학기 시작이고 뭐 승진 뭐 내지는 뭐 인사이동 이런 게 제일 많을 때거든요. 때는 미래 구상 뭐 사업 구상할 때가 요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 가지고 이러한 증상들이 제가 봤을 땐 2, 3, 4에 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환자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공황 발작이라고 그래요. 공황 발작과 공황 장애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공황 발작은 패닉 어택이라고 그래요. 이건 누구나 일생에 한두 번은 겪어요. 저도 패닉 어택 겪는 게 한 1년 한두 번 겪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전 의사니까 알죠. 아, 이거 또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뭉클거리고 막 숨이 차고 이러면은 이제 일을 좀 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약을 먹거나 아니면 좀 저 같은 경우는 태극권을 좀 더 많이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정을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의사 아닌 사람들은 이제 이게 뭐냐,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렇죠. 공황 발작이라는 거는 그렇고요. 공황 장애라는 거는 이러한 1년에 한두 번 또는 평생 한두 번 올 수 있는 그런 공황 발작이 장기화되고 만성화돼서 완전히 자기 이제 생활을 지배할 때 우리가 그걸 공황 장애, 영어로는 패닉 디스오더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건 진짜 본격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공황 발작을 보면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일생에 한두 번은 경험하는데 막 뜬금없이 와요. 뭐 중요한 미팅을 할 때도 갑자기 숨이 차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서 막 허리띠 풀고 여기 막 하고 하는데도 막 당혹스러울 정도로 오는 경우가 있고 자동차 자동차는 자기가 운전하는 자동차에서도 오긴 하지만 주로 이제 남이 운전하는 버스나 지하철이나 비행기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내리지 못하는 경우 특히 이 버스 같은 거 고속버스 같은 거나 비행기 같은 경우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뭐 버스야 뭐 너무 힘들면은 뭐 운전기사분한테 내려주세요 하고 이제 내려가지고 확 숨이 나쉴 수 있지만 비행기 뭐 뛰어내리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비행기와 같은 밀폐 공간에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올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 자기가 운전할 때 터널이나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차가 꽉 막힐 때 갑자기 확 울컥하고 올라오면서 막 미치겠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갑자기 길을 가다가도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목욕탕이나 사우나처럼 이렇게 밀폐되고 좀 막 자욱하고 이런 거 여기다가 막 머리에 막 이렇게 그 샤워기가 샤워에서 물 떨어질 때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터널. 터널 같이 어두컴컴한데 뭐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터널 유난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터널 같은 데 들어갔을 때 굉장히 공포감이 드나 봐요. 그리고 터널에서 차가 막히면 굉장히 갑갑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잘 못타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좀 답답해하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꽉 끼는 옷을 입을 때 여기 탁 끼고 타이트한 옷을 입을 때 이제 그런 사람 되게 성격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꽉 끼는 옷을 막 입으면 막 찢거나 아니면은 뒤에 라벨 붙은 거 이거 라벨 붙은 거 긁히는 거 너무 싫어하고 막 그거 답답해서 뜯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은 공황 발작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나 한두 번은 경험해요. 그리고 주로 이제 버스 같은 데가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비행기 탈 때 그 안정제를 가지고 타요. 뭐냐면 저도 뭐 필요할 수 있지만 가끔은 남을 도울 때가 있는데 이 비행기 탈 때 공황 발작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공중에서 어떡하겠어요? 뛰어내리겠어요? 그때 이 안정제 먹으면 바로 좋아지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한 10년 전인가 한번 의사 있냐고 해서 왜냐고 물어봤더니 뭐 누가 막 숨이 차한다고 해서 보니까 젊은 여성인데 보니까 공황 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 약을 드렸는데 나중에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그냥 내렸더라고요. 그건 좀 섭섭한데 하여튼 좀 그래요. 곁다리를 샜지만. 자, 그래서 공황 발작이고요. 공황 발작의 원인이 있어요. 공황 발작이 뭐 누구나 다 생기는 건 아니고 근데 원인이 뚜렷한 원인도 사실 없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원인, 유전적인 원인이 있어요. 제 환자분 중에는 자매가 다 공황 발작, 공황 장애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엄마도 공황 장애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성격이나 어떤 것이 좀 이렇게 그 유전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그게 아주 과하진 않지만 확실히 유전적인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한 스트레스가 최고죠. 이제 유전적 원인 더하기 강한 스트레스인데 너무너무 심한 과로 너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업무가 폭주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 굉장히 심적인 부담 뭐 어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아니면 뭐 파산 뭐 이런 어떤 거 내지는 너무 일이 잘 되거나 그래서 일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일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일 없는 게 제일 좋고 일이 있으면 무조건 이제 힘들어요. 그게 좋은 일이든 그게 나쁜 일이든 일이 있으면 하여튼 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걸 본인의 신체와 정신이 감내할 수만큼의 범위를 넘어서면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렇게 공황발작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너무너무 피곤하면은 발작이 와요. 그래서 제가 제 환자분 중에 업체 사장님이 있는데 굉장히 큰 업체 사장님인데 이 일을 너무너무 자기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쉴 틈도 없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냥 공황발작이 와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강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문제고 또 이제 체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체질은 좀 유전적 원인하고 좀 다른 건데 체질이라는 거는 이제 그 어머니 자궁 내에서 그다음에 유아기 때 이제 형성되는 게 많아요. 근데 자극이 유난히 좀 민감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민감한 사람 그리고 부정적인 그러니까 뭐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부정적 생각부터 나는 사람들이 공황 발작을 좀 더 잘 생기는 거로 돼 있지만 실제로 이거 말고도 뭐 건강하고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부모님 다 괜찮고 자매 청제자매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공황 발작이 생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공황 발작이 뭐 부모가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마음이 약하거나 심리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생기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 꼭 알고 계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공황 발작이 있거나 공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낙인을 찍혀요. 약한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과학적이지가 않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치료를 못 하게 돼요. 특히나 기업의 중역이라든가 고위 공무원에 올라갈 사람이라든가 뭐 그럴 때 회사에서 보기에 공황 발작이나 공황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숨기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건 이제 편견이고 누구나 다 겪어요. 사실은 뭐 그 회사 중역들도 다 겪고 특히 회사 중역들은 많이 겪을걸요 아마. 그래서 이런 이제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황 발작의 위험 인지 한번 볼게요. 원인하고 위험 인자는 좀 달라요. 원인은 이제 잘 모르는 게 많고 그중에 아는 것들이 그렇다는 거고 위험 인자는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예, 공황 장애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또는 공황 발작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력이 있고요. 가족력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요거 되게 중요한 건데 중대한 심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전후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심리적 사건이라는 거는 같이 중립적인 거예요. 좋은 사건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사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자기 신체에 무리가 오게 되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의 과한 자극이 되게 되면은 공황발작으로 이게 이제 발전을 하거든요. 보면은 친한 사람이나 친척의 죽음이나 사고, 이거 굉장히 충격 많이 먹거든요. 그랬을 때, 뭐, 그땐 모르고 장례 치르고 뭐 하고 해서 모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슬픔이 잦아들만 하면은 갑자기 먹먹하고, 여기 돌 하나 얹은 것 같고, 숨을 쉬려고 그러면 숨이 안 쉬어지고, 왜 숨이 안 쉬어지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더 숨이 안 쉬어지고, 숨을 잡고 쉬다 보면은 막 이제 그때부터 막 여기 눅눅해지고, 그다음에 막 손발에서 막 번개 같은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고, 짜릿짜릿짜릿 그러면서 막 중풍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 어리가 하얘지고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엄청난 사고나 추행이나 학대 같은 걸 당했을 때, 뭐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했거나 아니면 무슨 재난의 현장에 있었거나 지진 생존자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폭력을 당했거나 이런 경우에 이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공황 발작이나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직, 어떤 뭐 직장을 옮기다거나 아니면 업무가 너무 과하거나 또는 승진을 했을 때도 그래요. 승진을 했을 때 왜 그러냐면 이제 더 열심히 해서 보답해야지. 내 지금 더 열심히 해서 나의 능력을 보여줘야겠다는 순간 이제 어깨에 그냥 힘이 빡 들어가면서 예, 그때부터 과하게 이제 올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직할 때 왔었고 그다음에 그 과학 업무 때도 와요. 왜냐하면 너무 환자분들이 많이 오거나 아니면 또 힘들게 환자를 봤을 때도 이제 가끔 뭐 공황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숨이 막 차오르고 막 힘들다 그러고 막 답답하고 그런 경우가 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승진 때도 올 수가 있죠. 제가 처음으로 공황 발작을 경험했던 거는 그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었을 때 그 이제 연구 논문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년 동안에 그 연구한 거를 이제 그 아스로스크로시스라는 이제 유명한 잡지에다가 이제 기고해가지고 억셉트 되고 뭐 이제 서로 그 리뷰하고 이건 고쳐달라 뭐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왔다 갔다 했을 때 이제 곧
출판이 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집에서 길을 나와서 그 기차역까지 가는데 갑자기 가슴이 벅차오르다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갑자기 가슴이 뭉클거리더니 그때부터 막 덜덜덜덜거리면서 하늘이 노래지고 막 그래. 그때 처음으로 공황 그 발작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흔한 거예요, 꽤. 근데 저는 이제 나쁜 일이 아니라 그 좋은 일에 한번 겪었고,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이제 대학을 옮겼죠. 제가 있던 대학에서 이제 제 모교로 옮겼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조건이 변하고 또 가서 연구과제 어떤 걸 할 것이며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숨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공황 발작이 온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도 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태극권을 하는데 이 태극권에서 이걸 주화인마라고 얘기해요. 그 주화인마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력이나 이런 건 아직 덜 풀렸는데 의욕이 앞서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 여기가 턱 막히는 경험을 하게 돼. 그걸 이제 옛사람들 무술하는 사람들 편차 내지는 너무 열심히 하다가 욕심을 너무 많이 내서 생겼다 신마 또는 주화인마라고 얘기를 해요. 별거 아니에요. 무협지에 나온 얘기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무술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좀 겪는 거라 하더라고요. 앞서간 사람들이 다 겪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결혼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생의 심리적인 사건이거든요. 예, 결혼이라는 거는 하나가 둘이 될 수 있고 셋이 될 수 있고 자기 혼자만 건사하면 됐던 어떤 상황이 이제 남편 또는 아내를 또 건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이 패닉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요. 2세가 탄생할 때도 남자분들 겪었을지도 몰라요.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이 들기 때문에 제 아는 아주 친하게 지내는 분이 있는데 그 애가 난 다음에 갑자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한 다음에 갑자기 중압감이 들어가지고 패닉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나쁜 사건으로서는 이제 이혼 등의 가족적 사건 경우에 이제 패닉을 겪죠. 근데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의사 중에도 많고 그다음에 그 겉으로 봤을 때 별일 없이 지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도 많고 영업사원한테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황 발작이 특별하게 그렇게 아주 큰 모슬병이나 나쁜 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병이야 다 나쁘지만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 인간이 아날로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는 중압감에 찌들리기 때문에 몸에서 이걸 탈출하는 공포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이건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는 변형계 해마체에서 공포 반응을 주관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몸의 공포가 실제로 심리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가 알람을 잘못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내 의지와 무관하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공황장애가 있거나 공황발작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뭐 의지가 약한 사람, 어떤 마음의 힘이 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올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과한 카페인, 커피 많이 마셔도 이제 공황장애 위험 인자가 되고요. 담배, 그다음에 술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공황장애를 술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황장애인지 자기가 모르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편해지고 잠도 자러 가니까 술을 많이 마시게 돼요.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공황장애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게 되면은 알코올 중독이 될 수가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있잖아요. 공황장애가 잘 올 때는 술 많이 마시고 취했다가 다음날 일어났을 때 공황장애가 한번 된통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면은 다음에는 공황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 육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 경험이 있는 사람도 공황장애가 많이 온대요. 근데 저는 이제 정신의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못 봤고 제가 많이 보는 분들은 중대한 심리적 사건과 과한 카페인과 담배, 술 요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은 많이 보고 있어요. 아마 정신의학과 다음으로 공황장애 환자를 많이 보는 데가 내과 그중에서도 심장 쪽 보는 쪽이 있고 왜냐하면 증상 자체가 꼭 심장마비나 혈압처럼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일단 자기 심장이 잘못되는 줄 알고 보통 내과를 많이 찾아와요. 자 그래서 다른 병과의 감별 진단이 필요하겠죠. 이게 과연 공황장애냐 아니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냐 했을 때 제일 중요하고 가장 먼저 감별해야 될 질환이 심근경색이에요. 심근경색하고 공황장애가 좀 겹칠 수 있잖아요.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고 그냥 하늘이 노랗고 이게 심근경색 증상이거든요.
계속 아프고 격렬한 통증이 있고, 근데 이 심전도로 보면 알 수가 있고, 심장 초음파로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프로세스를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부정맥도 덜덜덜덜덜 뛰기 때문에 뭐 상심실성 빈맥이라든가 빈맥 같은 경우에서도 공황장애랑 비슷한 증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듣고 당신 공황장애입니다를 얘기하지 못하는 게 빈맥도 공황장애랑 영락없이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거든요. 그것도 역시 스트레스에서 유발되고 커피 많이 마셔도 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모든 증상 중에 한 겹치는 게 8, 9가지는 될 거예요. 그래서 부정맥도 우리가 감별 진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흉. 이게 기흉이라는 게 이제 폐 안에 있는 폐포가 터져가지고 숨을 못 쉬는 병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막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기흉 있는 환자한테 딱 듣고 당신은 공황장애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치료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다음에 폐색전증이라고 있어요. 이런 그 다리에 있는 정맥에서 혈전이 생겨서 피떡이죠. 점점점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 우심실로 간 다음에 우심실에서 폐로 가는 입구를 콱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진짜 안 좋아지는 건데 가끔 아주 가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응급입니다. 폐색전증도.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그럴 수가 있죠. 이건 혈액 검사해 보면 알 수가 있고요. 2차 고혈압이라 해가지고 갈색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평소에 멀쩡하다가 그 갈색종에서 혈압 올리는 물질을 발작적으로 꽉 분비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평소에 몇 배나 많은 양의 그 에피네프린 이제 그 노에피네프린이라고 해가지고 혈압 올리는 물질 확 나와요. 그러면은 공황발작 같은 느낌이 똑같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공황발작이 비교적 증상이나 이런 진단이 쉽고 하는 병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지금 말씀드린 병과 꼭 감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환자분들이 내과로 오는 것 같아요. 뭐 알아서라기보다 같은 뭐 본능적으로 온다 그럴까? 그때 정신의학과를 먼저 가진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공황장애일 거라는 생각은 거의 하질 못하거든요. 그냥 왜 이럴까 하고 이거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심장이 나쁘니까. 그래서 저만 해도 요새 막 하루에 두세 명씩 와요. 그리고 또 많아졌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절적인 변수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되면 보통 오는 게 심장이 아프다, 숨이 차다, 그 다음에 목이 뻣뻣하다, 응급실간데 혈압이 너무 많이 올랐다더라. 근데 평소에 혈압은 괜찮다더라.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와서 일단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별 진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증상을 청취해서 아까 보여드린 그 공황장애에 해당하는 증상이 이렇게 있으면 공황장애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병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병적 청취하고 혹시 가족력이 있었느냐, 혈압이 있느냐, 아니면 뭐 담배를 많이 피냐, 술을 많이 마시느냐 이런 병력을 청취한 다음에 진찰을 하죠. 진찰했을 때는 경정맥 같은 게 보면 이제 폐색전증 같은 데는 경정맥이 팽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정도 보면 알고 그다음에 청진을 해서 혹시 뭐 심장 소리가 좀 멀리 들린다든가 아니면 심장 소리에 이상이 있다든가 아니면 부정맥이 있다든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폐를 청진해서 기흉인가 아닌가를 이제 폐음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프로세스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데 심전도를 일단 찍어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빈맥 부정맥이냐 아니면은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 때문에 온 거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피검사로서는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인지 아니면 또 빈혈도 비슷하거든요. 빈혈이 있는지 아니 뭐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칼은 심장 초음파예요. 그래서 심장 초음파로 이거로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심장이 아니냐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장 초음파 보게 되면은 뭐 심장이 커져 있고 우심실이 커져 있다면 이 사람은 이게 폐색전증이구나 하고 알 수 있고 심장 초음파 봤을 때 심실이 심장이 제대로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는 부분이 생겨 있고 그 부분이 뭐 얇아 있다 이러면 뭐 심근경색증인 거죠. 뭐 그다음에 뭐 판막증도 볼 수 있고 해서 보통 심장 초음파까지 다 하면은 대충 당신은 심장에 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은 심장에 병이 없는 사람이고 아마도 뭐 갑상선 뭐 이제 그것도 피검사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마도 공황장애인 것 같습니다라고 거의 확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황장애 증상을 딱 들으면 이제 감은 오거든요. 근데 감 갖고 사람을 치료했다가는 혹시나 행여나 대부분 그게 많지만 행여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환자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런 프로세스를 밟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마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심장을 제거해줘. 심장과 폐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 감별을 해내야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치료는요,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환자는 자신의 병명을 아는 순간에 안심을 해요. 그냥, 무슨 병인지 모르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병 아닌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부정맥인가? 혈압이 너무 높아서 혈관이 터져 죽는 거 아닐까? 내지는 뭐 심근경색이 아닐까 하고 겁나서 오는데 이렇게 청력 저기 그 다 이렇게 병력을 듣고 간별 진단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그 대부분 안심하고 가요. 근데 그럼에도 알았는데 그래도 내가 좀 힘듭니다 할 때는 벤조다이제핀 계통의 안정제를 보통 주거든요. 이제 이게 가장 편하게 줄 수 있는 약이에요. 이렇게 자낙스 같은 약들이거든요. 많이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자낙스는 이 증상이 심하지 않고 이번 일과성일 것 같다 그러면 자낙스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정신의학과를 가기 되게 꺼려하고 기록에 남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내과에서 끝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제 자낙스를 갖다가 하루에 3번 정도 먹게 하고 그것이 한 3, 4일 정도 먹으면 많이 잦아들고 공포가 해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부적처럼 들고 다니게 하는 거죠.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까 봐 항상 불안해 하거든요. 그럼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그게 안심이 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정말 문제 있을 것 같으면 먹으면 일단은 빨리 나요. 이게 자낙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그 쇼덱틴, 그러니까 아주 짧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빨리 작용을 하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이 약의 그 효과를 나타내는 갭 사이에 이렇게 빈틈이 있으면 그때 막 불안감이 몰려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이상은 먹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장기전으로 갈 때는 자낙스 쓰면 안 되거든요. 딱 봤을 때 굉장히 심하고 이 사람은 좀 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겠다 싶을 때는 정신의학과로 이제 의뢰를 해서 보내도 잘 설득해서 이제 다 붙이죠. 내과적으로 봤을 때 당신은 갑상선 항진증도 아니고 심장병도 아니고 부정맥도 아니고 2차성 고혈압도 아니니까 이거는 정신의학과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삶의 질이 좋아지고 당신이 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 대부분 갑니다. 그럼 이제 정신의학과에서는 어떤 약을 쓰냐면 렉사프로 같은 약을 많이 써요. 이게 SSRI라고 해가지고 이제 항우울제 계통하고 크로나제판 같은 벤조다이제핀 계통 중에서 제일 좀 길게 작용하는 약을 보통 써요. 그래서 한 3개월도 쓰는 사람도 있고 6개월도 쓰는 사람도 있고 환자 의사하고 상담하고 진찰해서 증상이 좀 잦아질 때까지 쓰다가 천천히 끊어나가는 이제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워낙에 고질적인 그런 공황 장애는 계속 약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혹시 이제 본인이 공황장애인 거 알고 공황발작인 거 알아서 인터넷을 두들길 때 너무나 그 많은 정보가 너무너무 그 심한 경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럼 막 겁나죠. 이게 내가 죽을 병인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약부작용도 막 카페에 써 있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자기가 고통스러운지 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건 아주 극단적으로 힘든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빨리 낫고 또 다시 복귀할 수가 있는데 또 다시 걸릴 수는 있어요. 그냥 마음이 걸리는 독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 앓거나 아니면 뭐 같은 초보자이신 경우 초보자라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런 분들 너무 인터넷에서 보는 너무너무너무 심한 그리고 너무너무 우울한 암울한 얘기에 이렇게 기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나아요. 그리고 저처럼 1년에 한두 번 발작 있는 사람 다 있거든요. 그럴 때 뭐 좀 조심하시고 일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근데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걸 좀 긴급하게 좀 촬영을 한 거예요. 좀 걱정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질병 공포증에 많이 빠져요. 질병 공포증 아니다. 질병 염려증에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병 아닌가 저 병 아닌가 하고 온 병원을 전전하는 그런 이제 아주 안타까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병에 대해서 너무 병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병에 대해서 쓸데없는 공포를 갖는 건 더 문제거든요. 완전히 전투 의지를 상실하는 거죠. 공황장애 합병증을 보게 되면 공황장애를 제대로 치료 안 했을 때 합병증이에요. 제대로 치료하면 대부분 경우는 많이 나아져요. 그래서 완치가 있느냐? 감기가 완치되나요? 그런데 감기 매번 걸리잖아요. 근데 그걸 불치병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공황장애도 가끔 걸릴 겁니다. 한번 걸린 사람은 그쪽으로 길이 텄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이러면 또 다시 올 수는 있지만 그러면 또 짧게 약 먹거나 길게 약 먹거나 하고 또 복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큰일 났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공황장애 합병증이라는 거는 공황장애를 제대로 치료 안 했을 때 합병증인데 업무 능력이 저하되겠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도 겁이 나고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막 벅차오르고 막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만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업사원인 사람도 있고 어디 비즈니스 개통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만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에 인간관계가 제한이 돼요. 못 만나잖아요. 사람은 힘드니까 막 남들은 즐겁게 얘기하는데 자기 혼자 킥킥거리고 막
막 이렇게 막 올라오고 그러면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 관계를 막 이렇게 탁탁탁 자르게 돼가지고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게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비슷한 얘기인데 특별한 곳이나 상황을 피하게 돼요. 자기가 발작 일어날 만큼 공포가 있는 데는 다 피해요. 근데 그게 밀폐된 것 더하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극장은 밀폐된 것 더하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알 수 있냐면 극장이나 이런 데 갈 때 비상구 맨 가까운 쪽에 앉는 사람, 그다음에 복도 가까운 쪽에 앉는 사람은 지금 그런 게 없다더라도 공황 발작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이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이렇게 답답하고 구속되는 게 너무 싫고 힘들어서 연주회장이나 극장 갈 때는 복도 가장 가까운 쪽하고 비상구 쪽을 택해요. 왠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그렇게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연주회 안 간 게 한 5년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무례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뭐 애기 울음소리 같은 것도 멈추지 않게 하고 뭐 심지어 스마트폰 카톡을 연주회장에서 본다든가 영화 볼 때 이렇게 카톡 지 혼자 보는 사람 있죠. 아주 무례하죠. 이렇게 번쩍 빛이 나잖아요. 근데 연주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진동으로 해놓으면 안 들릴 것 같은데 진동을 하면 그 조용한 연주회장에서 부룩하고 들리거든요. 그다음에 뭐 그 뒤에서 좌석을 발로 차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서 막 기분 좋으라고 또는 마음이 좋아지라고 연주회장 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안 가기도 했는데 뭐 그런 이유 더하기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비행기 같은 거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 환자 중에서 비행기 탈 때마다 겁내가지고 못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었다는 게. 근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공황장애인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비행기 타면 힘들대요. 무슨 저주파 공진인가요? 뭐 우주의 자외선인가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이게 공황장애예요. 그래서 다음에 외국 출장 갈 때 자낙스 처방해서 했더니 너무 이약이 있는 줄 몰랐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혹시 근처에 있는 병원 가셔서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자낙스 정도는 얼마 정도는 처방해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버스. 시내버스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음 정거장에서 내릴 수 있으니까. 관광버스나 고속버스, 창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공황장애가 심해지는데 얼마 전에 제 환자도 당뇨로 다니는 환자인데 이 공황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죽을 것 같다고 심근경색 아닌가 해가지고 예약 날짜가 아닌데 찾아왔는데 말 들어보니까 6시간 정도 오는 거리였어요. 근데 버스를 탔는데 뒷좌석에서 누웠는데 막 숨이 차고 답답해지고 막 머리가 하얘지고 그다음에 얼굴이 노래지고 손발에서 땀이 축축 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6시간 동안 굉장히 잘 참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 된 거죠. 그래서 공황장애 진단해주고 약 드셨더니 뭐 바로 이제 증상은 좋아졌어요. 그다음에 지하철. 아주 공황장애 심한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요. 지하철 한 정거장 안을 못 참아요. 죽을 것 같고 터져나올 것 같아서 나가고 싶은데 지하철 한 정거장의 거리를 못 참아서 벽을 잡고 막 그렇게 하고 막 땀 찍찍 흘리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공황장애가 심해지면 이럴 수 있고 또는 거꾸로 완전 튄 광장 확 튀어가지고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고 자기가 운전할 때 막히는 거 뭐 보통 싱싱 달리는 건 괜찮은데 운전하다 막히는 경우에 그럴 수가 있고 터널 들어갈 때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결국 뭡니까? 사회생활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할 게 없고 어디 가도 재미없고 어디 못 가고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술을 마시면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황장애인지도 모르는 사람 중에 이상하게 우연히 술을 마셨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술 마시고. 그러니까 자꾸 매일매일 술을 마셔요. 두려우는 밀려오는 그런 두려움을 이렇게 달래기 위해서 결국 알코올 의존증 돼서 알코올 중독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약을 안 먹고 차라리 술을 마시겠대. 자기가 공황장애인 줄 아는데 왜냐하면 약에 중독될까 봐.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술에 중독이 되지 약에 중독됩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괴로워서 제가 아는 어떤 환자 너무 괴로워서 떨어져 죽고 싶은 적이 몇 번 있었대요. 너무 괴로우니까 왜냐면 어떻게든지 힘들고 숨이 차고 죽을 것 같고 하는데 옆에서 가족들은 평온하게 TV 보고 있고 자기 혼자만 세상에서 동떨어진 것 같고 너무너무 괴롭고 하니까 난 좀 정말 죽고 싶다 하는 자살 기도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치료를 하면 이런 건 잘 안 오는데 이제 본인이 제대로 치료 안 받거나 본인이 공황장애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겪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 가까운 병원 한번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보세요. 많아요,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 3-4명씩 와요. 이제 뭐 신안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보고 있는 당뇨 환자, 심장병 환자들 뭐 답답하다고 오는데 요즘 굉장히 많아요, 지금. 왜 그런지 하여튼 이게 알고 보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알았는데 심리적인 게 전염이 돼요. 전염되는데 어떤 분 뉴스도 안 보고 TV도 안 보는데 사회 분위기 우울한 게 어떻게 전염되느냐? 전염돼요. 제가 봤을 땐 전염돼요. 그래서 사회 성원이 주변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자기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제가 이제 의사하면서 이제 확실히 느끼는 건데 옛날에 뭐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내지는 당위적으로 도덕적인 걸로 이웃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단지 생각이었지만 최근에 들면서 점점 이제 실질적으로 깨닫는 게 이웃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나의 행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는 유기체고 그것이 의식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다 전염이 돼서 그 안 좋은 우울한 마음들, 그다음에 외로운 마음들이 다 스스로를 전염시켜서 사회 분위기 굉장히 나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비교해 봤을 때도 훨씬 더 많이 지금 공황장애 환자가 늘고 있어요. 저희 병원에는 전체 통계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많습니다. 근데 대신 알고 대처하면 돼요. 어떻게 대처하느냐? 일단 공황장애는 가급적 빨리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괜히 미적미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신의학과 가시기 싫으면 근처 내과 가세요. 일단 내과에서 먼저 간별 진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신의학과에서 거꾸로 심장병을 간별 진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과를 찾아가셔서 일단은 공황장애 진단받으면 가벼운 거라면 내과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실 거고요. 만약에 이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정신의학과로 의뢰를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철저히 하세요. 약에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약을 이렇게 안 먹으려고 하지 않으면 약을 먹으면 확실히 효과가 있으니까 물론 그 중에서도 거부하는 분도 있지만 병이 심하면 약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좀 먹으면 나아진단 말이에요. 나아졌더니 항상 사람은 꾀가 생겨요. 뭘 당뇨병 환자도 고지혈증 환자도 고혈압 환자도 자기가 좀 고집이 세거나 귀가 얇거나 하여튼 그런 사람도 많은데 먹다가 좋아진다니까 언제 끊으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약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공황장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치료 실패의 가장 큰 이유가 자기가 약 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제 괜찮을 거니까 가기 싫으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항상 저희 환자분들한테 다른 과 다니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거기서 끝내라고 할 때까지 약 드세요. 거기서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가세요. 그리고 사람은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가 이제 항상 똑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들고 남이 항상 인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집도 그렇지만 누군가의 만남에 있어도 의사를 찾아갔으면 의사하고 나중에 헤어질 때도 다 같이 서로 하직 인사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빠이빠이 해야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끊어버리면은 그게 환자한테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다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과감히 줄이거나 부서를 바꿔야 됩니다. 이거 쉽게 이렇게 회사에서 말을 못 내놓기 때문에 이제 이 개방적인 회사에서 문화에서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폐쇄적이거나 아니면 그런 회사에서 좀 힘들죠. 근데 이거 얘기하셔야 돼요. 업무가 너무 과도해서 이제 공황장애 오면은 그 업무를 자기가 못 견뎌요. 그 업무를 떠나지 않고서는 공황장애가 낫지 않은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한가하거나 좀 더 본인한테 맞는 경쟁적이지 않은 좀 더 일이 즐거운 부담이 덜 되는 페이는 좀 적더라도 그런 대로 부서를 좀 옮겨달라고 하셔야 되거나 업무를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뭐 온몸을 쓰면 활동적인 운동을 한다. 이거는 이제 메이오 클리닉 같은 데서도 이런 걸 써놔요. 피지컬 액티비티를 하라 항상. 근데 굉장히 온몸을 쓰는 뭐 하나만 쓰는 그런 거 말고 온몸을 쓰는 활동적인 운동을 하셔야 돼요. 제가 태국권 얘기 좀 더 할 텐데 그 태국권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하체가 강해지면 잡생각이 안 난다고 돼 있어요. 이제 태국권하고 중의학은 그 경락이나 이런 거 이제 그런 게 황제내경에 나오는 게 경락이거든요. 이제 중국학하고 그 태국권은 뿌리가 같아요. 도교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도교 사상에서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태국권도 경락을 이렇게 같이 알거든요. 그래서 태국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맥과 동맥을 여는 거라고 돼 있어요. 이제 그게 현대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자율신경계를 좀 개방시킨다는 거고 척추 쪽을 이완시킨다는 건데 뭐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지만 근데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하체가 약하면은 잡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하체가 강화될수록 이게 정신이 일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뭔 얘기인가 했더니 결국 자율신경계를 풀어주는 건데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하여튼간에 온몸을 쓰는 활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게
그런 공황장애 예방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 환자 중에는 공황장애 환자가 겹쳐 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신 운동을 꼭 하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일단 몸이 운동을 확 지쳐버리면은 고민할 틈이 없이 그냥 푹 자요. 그 다음에 점점 운동을 열심히 해서 하체가 강화되면은 그리고 척추가 곧게 서게 되면은 잡생각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뭐 책에는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간에 뭐 그 표면적인 건 똑같아요. 온몸을 쓰는 활동적인 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 급하게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요즘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공황장애 환자. 그리고 이런 게 있다면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큰 병 걸리지 않았을 수 있으니까 근처 내과 가셔서 보시거나 아니면 나는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뭐 심장병 아니고 내가 볼 때 확실히 공황장애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정신의학과 가서 도움을 꼭 구하세요. 빨리 약을 쓰고 하면 빨리 좋아져요. 그리고 덜 고통받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고통받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판 소개하는데 이거 저만 몰랐는데 이 판이 되게 좋더라고요. 선물 받은 판인데 이게 아마 액트라고 해서 ACT라고 하는 회사 이게 아마 북유럽의 재즈 레이블일 거예요. 근데 음향도 굉장히 좋고 이게 유럽 특유의 북유럽 재즈라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특유의 아주 청명하고 클린하면서 아주 뭐라 그럴까 유럽 북유럽 날씨 같은 그러한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연주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좀 그렇죠. 이로 란탈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울프 이게 바케니우스인가 하여튼 해가지고 앨범 이름 구스타프라는 거예요. 구스타프. 그래서 꽤 괜찮은 음반입니다. 이거 저는 이제 멜론도 보통 듣는데 멜론에도 이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멜론으로 음원으로 들으셔도 되고 뭐 음원보다는 CD가 훨씬 좋으니까 CD를 이제 사서 드셔도 되는데 재미있는 게 저는 뭐 재즈는 잘 모르는데 5번 트랙에 서울이라고 돼 있어요. 서울 이게 도시에 따라서 자기의 느낌을 그렇게 작곡한 건가 봐요. 1번이 비엔나, 그다음에 3번이 헬싱키, 그다음에 4번이 팔마, 5번이 서울 뭐 이런 식으로 베를린 뭐 이런 게 있고 해가지고 이 음반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재즈를 잘 모르는 분도 들어도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 들으시면서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위로받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고통 좀 그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